자, 그 다음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엔트로피에 대해서 이제 고전 연력학적으로 엔트로피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아까는 이제 그 볼츠만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은 누구에 대한 얘기를 할 거냐면, 응? 종이를 다 썼다고요? 또 A4지 남는 사람 있어요? 복사기 가면 많은데. 다리 저래가지고. 복사기 가면 많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얘기는 누구에 대한 얘기냐면, 클라우지우스라고 하는 물리학자 얘기예요. 사실은 클라우지우스와 볼츠만 중 누가 먼저 그 엔트로피 얘기를 했을까요? 사실은 클라우지우스가 먼저입니다. 그래서 이제 클라우지우스가 사실은 엔트로피의 맨 처음 정의를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클라우지우스의 결과가 먼저 있고 그 다음 클라우지우스 이후에 볼츠만이 한 3, 40년 후 사람으로 내 알고 있는데 그때 이제 그 볼츠만이 추가적으로 연구를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무질소도의 개념, 뭐 혹은 존재 확률 이런 것들을 그 엔트로피에서 찾아낸 게 클라우지우스 이후 볼츠만의 업적인 거예요. 그래서 원래 클라우지우스는 이 엔트로피를 어떻게 표현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엔트로피와 관련된 가장 유명한 수직 바로 이게 되겠어요. 이겁니다. 이게 클라우지우스가 표현한 엔트로피의 표현 방식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서라운딩이라고 되어 있죠. 서라운딩. 요 서라운딩 이게 바로 뭐냐? 바로 앞서 얘기했던 주변이죠. 주변. 주위. 자, 주위 엔트로피 변화인데 그 주위 엔트로피 변화가 그 주변 열량 변화를 온도로 나눈 것으로 주위의 엔트로피 변화를 표현했습니다. 누가? 클라우지우스가. 그래서 이 수식은 수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을까요? 증명할 수 없을까요? 이 수식은 수학적으로 증명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수식은 엔트로피의 정의입니다. 그래서 엔트로피와 관련된 많은 연력학적 계산을 하기 위해서 이 수식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외우셔야 됩니다. 필수적으로 외워야 합니다. 알겠죠? 자, 그런데 이 수식이 적용되는 조건이 있습니다. 언제냐면 이 녀석은 발열이건 흡열이건 온도 변화가 없는. 여러분 잘 보세요. 발열이 일어났는데 온도 변화가 없다. 흡열이 일어났는데 온도 변화가 없다. 그럴 수 있나요? 자,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사실 보통 발열 반응이라고 하면 온도가 올라가는 상황이 벌어져요? 내려가는 상황이 벌어져요? 많은 경우에서 발열 반응이라고 하면. 발열 반응이라고 하면 뜨끈뜨끈해지잖아요. 맞나요? 예를 들면 종이를 태웠어요. 종이 연소하는 반응 전형적인 발열 반응이잖아요. 그럼 종이 태우고 나면 차가워져요? 뜨끈뜨끈해져요? 뜨끈뜨끈하잖아요. 그 다음 흡열이 일어나면 뜨끈뜨끈해져요? 차가워져요? 차가워지죠? 그런데 온도 변화가 없대요. 맞나요? 이럴 수 있나요? 발열이 일어났고 흡열이 일어났는데 온도 변화가 없대요. 규영아,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없는 거대한 서라운딩에서 적용되는 겁니다.
자, 저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뭐 라면을 하나 끓여 먹을래요. 그러면 라면 끓여 먹으려면 물 끓여야 되잖아요. 그 물 끓이려면 집에 가면 가스레인지 있고 가스레인지 딱 켜면 거기서 뭐냐면은 LNG가 나오고 그 LNG가 연소가 되면서 불이 활활 붙고 그 다음에 뜨끈뜨끈해져 가지고 물이 끓잖아요. 바로 라면 끓여 먹으려고 여러분들이 화석연료를 연소시켰잖아. 그럼 화석연료의 연료 당연히 발열 흡열 뭐야? 발열이지. 그러면 라면 끓여 먹는다고 화석연료를 태웠으니 열이 바깥으로 훅 나왔겠네? 그래가지고 그 열이 나와가지고는 지구로 흡수가 돼가지고는 갑자기 여러분들이 라면을 끓여 먹어서 지구 온도가 갑자기 10도씨가 올라갔어. 그래가지고 북극의 얼음이 다 녹아가지고 북극곰이 전멸한 거야. 그래서 북극곰의 멸종은 여러분이 라면을 끓여 먹어서지. 규영아 어떻게 생각해요? 북극곰의 멸종은 규영이 때문이야. 규영아 물어내. 자, 이거 어떻게 생각해? 좀 이상하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발열 반응이 일어날 수도 있지만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거대 서라운딩이라고 하는 건 누구 얘기하는 거겠어요? 거대 서라운딩이라고 하는 건 지구요, 지구. 지구에서 인간의 약간의 활동 때문에 지구의 온도가 왁왁 변한다? 그런 일은 일어나요? 그런 일은 잘 벌어지지 않아요. 그런 일은 잘 벌어지지 않는다는 믿음이 연력학의 토대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그 믿음이 요즘 많이 깨졌죠. 그 화석연료의 연소를 한두 명이 아니라 인류 전체가 해대다 보니 결국에는 지구에 진짜 지구온난화가 오고 사실은 큰일 나게 생기긴 했죠. 그렇죠? 네. 참. 또 지구온난화니까 너무 슬픈데? 나는 세상 무서운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세상 무서운 게 아무것도 없는데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기후변화가 난 세상에서 제일 무서워요. 제일 무서워요. 그래서 나의 공부에 따르면 나의 공부와 다른 사람들의 공부에 따르면 인류 문명 멸망까지 몇 년 남았다고 하죠? 인류 문명 멸망까지. 자, 지구가 멸망하진 않아요. 알겠죠? 지구는 인류가 없어서 지구는 남아 있어요. 알겠죠? 여기서 얘기하는 건 지구 인간이 만들어 온 문명이요. 그 문명 멸망까지 몇 년 남았다고 하죠? 규영아 몇 년 남았게요? 200년. 길게 보면 35년 정도 남았어요. 네, 35년 정도 남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거의 까딱까딱 죽을 때쯤 지구 문명은 멸망해 있을 거예요. 정말이에요. 여러분 30년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원래는 한 5년 전에는 50년쯤 남았다고 했었거든요. 5년 전에는. 근데 이게 점점점 짧아져서 요즘 빨리 보는 학자들은 기후학자들은 25년 보는 학자들도 있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규영이 지금 몇 살이죠? 18. 그럼 25년 후에 몇 살이에요? 40이죠? 그럼 규영이 40살의 시나리오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얘기죠. 규영이 이제 열심히 공부했어요. 공부 열심히 하고 서울대도 갔어요. 서울대 가가지고 막 공부도 열심히 해가지고 서울대에서 막 숨마쿰 라운드 받아가지고 막 열심히 유학 준비해서 스탠포드까지 갔어요. 스탠포드에서도 공부 잘해가지고 박사학위 하고 막 사이언스 네이처 지르고 막 그리고 막 엔디비아나 막 구글에 입사까지 다 결정이 됐어요. 연봉 한 5억씩 받고 막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리고 거기서 막 해가지고 이제 팀장급으로 막 뭐 해가지고 막 30대 초반에 막 최연소 팀장 되고 막 규영아 어때요? 그래서 거기서 막 천생연분 담배도 안 피고 건강한 남자애 만나가지고 뭐냐면은 막 행복하게 막 해갖고 막 애기도 놓고 막 부장님 되고 지사장님 되려고 하는 그 40살의 지구가 멸망했어요. 규영아 어때요? 규영아? 그럴 일이 벌어진다니까요. 그럴 일이 벌어진다니까요. 그럼 여러분 이거 되게 약간 허황된 얘기 같죠? 근데 왜 30년이나
35년쯤에 인류 문명이 멸망한다고 왜 얘기하죠? 인류 문명이 멸망하는 첫 번째 시나리오가 뭐예요? 인류 문명 인류 문명 멸망의 첫 번째 시나리오가 뭐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안 가르쳐 주니까 지금 대통령 같은 사람들이 뽑는 거예요. 이런 걸 안 가르쳐 주니까. 거짓말 같겠지만 진짜예요. 이런 걸 학교에서 안 가르쳐 주고 학자들이 얘기를 해도 무시하니까 지금 정권 같은 정권이 탄생을 하는 거예요. 지금 정권은 왜 탄생했어요? 자, 여러분 놀랍게도 지금 대통령을 뽑은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 중에서도 뽑으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걸 알아야 돼요. 지금 대통령을 뽑았던 사람들도 지금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문제가 있다. 절대로 대통령이 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면서도 지금 대통령한테 표를 준 사람들이 있어요. 아주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지금 대통령을 뽑은 사람들도 얘가 이런 애가 대통령 되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표를 준 사람들 때문에 지금 정부가 들어서 있거든요. 왜 지금 대통령에게 표를 줬을까요? 그나마 제일 나아서. 바로 대한민국이 멸망하건 말건 집값을 오르게 해줄 사람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대한민국이 부동산 공화국인 건 알죠? 많은 사람들이 그 전세 끼고 부동산 투자하는 거 알죠? 그럼 이때 이게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되려면 부동산이 끊임없이 올라야 내 돈이 어떻게 되겠어요? 내 돈이 자산이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 손바닥에 왕자 새기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물리, 화학, 역사, 철학을 믿는 게 아니라 무당을 믿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하면 모르겠어요. 어떻게 판단할지 모르겠으나 하지만 역사, 철학, 물리, 화학, 생물을 안 믿고 무당을 믿는다, 미신을 믿는다라고 치더라도 그래서 대한민국이 거덜이 나고 대한민국이 쪽박을 차더라도 내 집값만 올리면 상관없다 라는 아이디어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정부에 표를 준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네. 그게 지금 정부가 들어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정부가 잘못한 게 아니고요. 지금 정부의 잘못이 아니고 대한민국 유권자들의 실수예요. 결국 집값은 올랐어요? 올랐어요? 오른 데도 있겠죠. 오른 데도 있지만 예를 들면 어반브릭스 알죠? 거기 으리으리한 건물. 그 어반브릭스에 상가 다 차 있어요? 텅텅 비어 있어요? 어반브릭스에 상가 다 차 있어요? 텅텅 비어 있어요? 텅텅 비어 있죠? 텅텅 비어 있어요. 텅텅 비어 있어요. 그리고 그 어반브릭스 반대쪽에 새로 지은 건물 윙스라고 하는 또 상가 있거든요. 거기 큰나래 학원 들어서 있잖아요. 이사 갔잖아요. 거기 채워져 있어요? 텅텅 비었어요? 텅텅 비었죠? 그게 한국 부동산의 현실이에요. 정말이에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뭐냐면 어느 정치 지도자를 뽑으면 분명 집값을 올려줄 것이고 이 정당과 이 정치 지도자를 뽑으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집값을 낮출 텐데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라면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는 게 맞지만 나의 미래를 위해서는 부동산 가격이 올라야 하니까 미신을 믿는 놈이라 하더라도 저놈이 대통령이 돼야 된다 라고 해서 표를 준 거예요. 정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정부가 들어선 거예요. 그런데 그 결과는 뭐냐면 35년 후에 인류는 멸망이에요. 물론 이건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지구적인 문제죠.
그러면 그 한국뿐 아니라 전 지구 문명의 멸망 시나리오 뭔지 아세요? 첫 번째, 핵폭탄? 핵폭탄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뭐가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바로 꿀벌이 멸종해요. 꿀벌이 멸종합니다. 지금 벌 없어지고 있는 거 아세요? 전 지구적으로. 벌이 없어지면 무슨 문제가 생기죠? 벌이 없어지면 무슨 문제가 생겨요? 수분이 안 돼요. 수분이란 말 알죠? 그 암술하고 수술하고 만나야 씨앗이 열릴 거 아니에요. 그 일을 전 지구에서 90% 이상 담당하는 게 누구예요? 벌이에요. 근데 벌은 뭐에 민감하죠? 온도. 온도가 올라가기 시작하니까 벌들이 힘아리가 없어가지고 꿀벌들이 다 죽어요.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꿀벌을 대체하고 수분을 인간이 한다. 되겠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합니다. 지금 꿀벌이 전 세계적으로 없어지고 있어요. 진짜 없어지고 있어요. 날이 더워져가지고. 그리고 지구 멸망 두 번째 시나리오는 뭐예요? 두 번째 시나리오. 바로 쌀과 밀의 멸종이에요. 쌀과 밀의 멸종. 왜냐하면 식물들은 온도 변화에 둔감해요, 민감해요? 엄청나게 민감하죠. 그럼 온도가 변하면서 쌀하고 밀이 멸종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인류 문명은 무엇 위에 세워진 거예요? 쌀과 밀의 토대로 인류 문명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여러분 휴대전화 없이도 인간은 살 수 있어요? 전기자동차 없이도 인간은 살 수 있어요? 생존할 수 있죠. 근데 쌀과 밀이 없어지면 어떻게 돼요? 생존할 수 있어요? 못해요. 그럼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죠. 쌀과 밀이 없어지고 환경이 바뀌면 새로운 작물이 클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지금 경남에서 망고 자라는 거 아세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경남 어디에 가면 망고 농장이 있어요. 망고 커요 지금. 망고 대한민국에서 망고 농사가 된다니까요. 진짜요. 대한민국에서 망고 농사 돼요. 제주도에서는 이미 망고하고 그 바나나 농사 하고 있고요. 비닐하우스 없이. 그러면 이건 그냥 기후가 변해서 새로운 작물이 크면 되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만 밀과 쌀이 멸종해도 새로운 작물은 크겠죠. 하지만 그 새로운 작물의 유전 구조가 인간이 먹었을 때 소화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알 수 있어요, 몰라요?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죠. 인간은 모든 음식을 소화할 수 있어요? 몇 가지만 소화할 수 있어요? 몇 가지만 소화할 수 있죠. 예를 들면 이거 사람이 종이 먹으면 살 수 있어요? 못 먹어요? 사람이 종이를 먹을 수는 있으나 종이를 분해할 수 있어요? 못해요? 사람의 장기는 분해 못해요. 근데 염소는 이거 먹으면 분해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염소는 종이만 먹어도 살 수 있어요. 뱃속에 이 종이를 분해하는 효소가 있기 때문에. 염소는 알겠어요? 근데 인간은 이걸 분해하는 효소가 없다고요. 그럼 새로운 작물이 컸을 때 그걸 처먹어서 뱃속에서 소화가 될지 안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럼 밀과 쌀이 없어지면 인간은 살 수 있어요? 멸종이에요? 멸종이죠. 멸종이죠. 그게 몇 년 남았다고요? 30년이요. 30년이요. 그래서 난 이런 얘기 그렇게 자세히 하는 거, 난 이게 과학 얘기라서 한 건데 언제 한 번은 그 택시를 탔는데 그 경남 지역에서 택시를 탔는데 갑자기 아저씨께서 뭐 현 정부에 대한 얘기를 하시고 난 그런 얘기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서 하는 거여서 아니 그러니까 이게 이 과학 얘기가 나와서 하는 거예요. 과학 얘기 나와서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아저씨가 택시 아저씨가 뭐 지금 요즘 대통령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 우리나라 망했죠? 뭐 그랬어요. 그래서 예? 그러시는 거예요. 왜 망했습니까? 그러니까는 지금 북한이 해외 무역 수지가 전 세계 196인가 그런데 대한민국이 지금 전 세계 무역 수지가 206인가 그렇거든요. 대한민국의 무역 수지가 206인가 그래요. 북한이 190 몇 등이고요. 그래서 대한민국 수출액이 북한보다 작아졌어요. 이런 얘기 처음 듣죠? 찾아보세요. 네이버나 구글에 다 나와요.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 좆됐어요 이랬거든요. 그랬더니 아니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했더니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분이. 그러면
지금 대통령은 뭐 마음에 안 드십니까? 뭐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응? 아리백도 모르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안 되죠.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그 기사님이 그럼 R200이 뭐냐? 그럼 여러분 R200이 뭐예요? R200이 뭐예요? R200이 뭐예요? R200이 뭐예요? 도원 R200이 뭐예요? 자, 여러분들처럼 educated people도 R200을 모르잖아요. 그럼 이 말은 뭐냐면 R200을 모르죠? 대통령 선거 따위 하지 마세요. 저런 것도 모르면 투표도 하지 마세요. 정말이에요. 진짜예요. 라고 내가 기사님한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저걸 모르면 투표도 하지 마십시오 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더니 기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기가 찬 목소리로 아니 뭐 꼴랑 저런 것도 모른다고 투표를 하지 말라니 그게 말입니까? 라고 해서 내가 또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냥 그런 정도의 심정이라고요. 실제로 저걸 모른다고 투표를 막으면 안 되겠지만 그건 뭐 민주사회에서 그러서는 안 되겠지만 저런 것도 모른다면 투표를 할 자격이 없다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게 맞다고요. 그럼 R200이 뭐예요? R200이 뭐냐면 Reusable Energy 100%의 줄임말이에요. Reusable Energy 100%. 무슨 말이냐면 재생 에너지 100%. 이게 무슨 뜻이죠? 물건을 생산할 때 뭘 쓰지 않는다고요? 물건을 생산할 때 뭘 쓰지 않는다고요? 화석 에너지, 원자력 에너지를 쓰지 않고 풍력, 태양력, 조력 이런 식의 친환경 에너지만 100%를 사용해서 물건을 만들자라고 하는 전 세계적인 조약이에요. 이게 RE100이라고 하는 조약이에요. 저 조약에 누가 들어있게요? 저 조약에 누가 들어있게요? All over the world요. Except South Korea. 에? 에? 그래서 여러분 뭐냐면 애플이 만드는 그 아이폰 있죠. 아이폰 같은 경우 모든 제품에 R200이 달성돼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애플이 만드는 모든 제품, 그리고 미국이 만드는 모든 제품들, 그리고 유럽이 만드는 모든 제품들은 R200이 다 달성돼 있어요. 예를 들면 뭐 BMW, 아우디, 벤츠의 유럽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 있죠. 전부 다 R200이 달성돼 있어요. 그래서 이 회사들이 어디에도 요구를 하고 있냐면 그거의 핵심 부품을 만드는 대한민국에도 저걸 요구하고 있어요. 왠지 아세요? 왠지 아세요? 자, R200이 왜 탄생했게요? R200이 왜 탄생했게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모르면 투표할 생각도 하지 말라고요. 자, 여러분 생각해봐요. 유럽과 미국은 R200을 왜 만들었게요? 유럽과 미국은 R200을 일하고 하는 저런 조약을 왜 만들었게요? 환경을 생각해서? 절대 아니에요. 미국과 유럽은 왜 저런 조약을 만들었느냐? 중국과 한국과 대만을 견제하기 위해서예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자, 왜 중국과 한국과 대만을 견제하기 위해서 저를 만들어요? 여러분, 아이폰은 메이드 인 US 있어요, 없어요? 아이폰은 100% US 차이나예요. 메이드 인 차이나예요. 아이폰은 미국 내 생산 공장이 없어요. 그리고 BMW, 아우디, 벤츠도 유럽 내 생산 공장 있어요? 있으나 거의 없어요. 대부분 어디에 있어요? 중국과 우리나라, 대만 등지에 있어요. 왜 그렇게 운영해요? 미국과 유럽은? 기름때 묻혀가면서 공장 짓는 건 미국과 유럽의 이런 선진화된 시민들이 할 만한 괜찮은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손에 기름때 묻히는 건 저 동아시아의 그지들이나 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아시아에 공장을 짓고 미국과 유럽 애들은 오직 뭐만 한다? 디자인만 한다. 그래서 디자인 가격을 비싸게 붙여서
부가가치를 올려서 선진화된 미국과 유럽 애들은 잘 살고 저 그지 같은 뭐 동아시아 애들은 만드는데 비용이나 대주고 이렇게 경제를 발전시키자라고 하는 게 유럽과 미국 애들의 아이디어예요. 존나 짜증나고 가짜는 아이디어죠. 근데 이 아이디어가 개박살 났어요. 언제 개박살 났죠? 여러분 다 아는 사건이에요. 미국과 유럽 애들이 이 정책을 변환시킨 사건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이런 식으로 경제를 끌고 갔다가는 우리가 죽을 수도 있다를 깨달은 게 뭐예요? 그게 바로 코로나예요. 코로나 때 전 세계적으로 물류가 올스탑 되죠. 물류가 올스탑 되면서 여러분 생각해봐요. 코로나 때 사람 죽어가면서 미국 뉴욕에 여러분들이 수영님 같은 미국 뉴욕에 시체들이 썩어 널브러져 있었던 거 아세요? 미국 뉴욕에. 왜? 마스크 없어서요. 왜 미국 같은 선진국가에 마스크가 없어요? 미국이나 유럽에는 마스크나 이 장갑이나 위생장갑이나 이런 걸 만들 공장도 유럽과 미국에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유럽과 미국은 모든 공장을 동아시아에 세웠어요. 왜? 그런 건 지저분한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데 코로나가 터지면서 어떻게 됐어요? 전 지구에 물리가 올스탑 되죠. 그래서 미국과 유럽은 전략을 바꿔요. 공장을 저런 식으로 동아시아에만 집중하면 이거 좆되는 경우가 생기겠다. 그러면 저 공장을 다시 유럽과 미국으로 뺏어와야 되겠죠. 그럼 여러분 생각해봐요. 기업 입장에서 이미 잘 돌아가고 있는 공장을 이역만리 미국과 유럽으로 옮기는 거 쉬운 일이에요? 불편한 일이에요? 매우 불편한 일이죠. 그러면 어떻게 그 공장을 합법적으로 이전시킬 수 있을까요? 그게 R200이에요. 왜냐하면 미국과 유럽일수록 선진국가일수록 이미 이게 잘 돼 있겠어요? 안 돼 있겠어요? 잘 안 돼 있겠죠. 근데 특히 한국 같은 나라는 민주화가 되어가고 있는 나라니까 한국은 이런 게 잘 돼 있겠어요? 안 돼 있겠어요? 안 돼 있다고요. 그럼 한국의 공장을 합법적으로 유럽이나 미국으로 이전시키려면 어떤 방법을 써야 되겠어요? R200을 달성하지 않은 물건에 대해서는 무지막지한 관세를 부과하는 정책을 미국과 일본이 사용하는 거예요. 미국과 유럽이 사용하는 거예요. 즉 현대자동차에서 만드는 전기차는 R200이 달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왜냐하면 대한민국은 아직도 원자력 발전소를 짓네 안 짓네 하는 미친 소리 하고 있죠. 그러니까 한국 제품은 R200이 달성되어 있질 않아요. 그럼 미국과 유럽에서 어떻게 그런 물건에 대해서 비싸게 관세를 부과하는 거예요. 그럼 현대자동차에서 아무리 멋진 전기차를 만들고 삼성에서 아무리 좋은 반도체를 만들고 전화기를 만들어도 미국과 유럽 시장에서 가격이 어떻게 되겠어요? 관세 폭탄을 맞아서 엄청 비싸지겠죠. 그러면 가격 경쟁력이 생기겠어요? 안 생기겠어요? 안 생기겠죠. 그래서 창원에 있던 삼성 공장 어디 갔어요 지금? 미국 텍사스로 이전했죠. 원래 삼성 공장이 여기 창원에 있었다고. 근데 지금 이전했죠. 어디로? 텍사스로 이전했어요. 에? 응?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그런데 여러분은 혹시 여러분 주변 사람들은 이런 상황에서 그분을 찍은 거예요. 그래서 방금 내가 얘기했죠. R200도 모르면 투표할 생각도 하지 말라고요. 자, 생각해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진짜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현대자동차도 지금 이전해요. 미국으로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현대자동차건 삼성이건 대기업이잖아. 그럼 대기업은 돈을 버는 게 우선이죠. 그럼 관세 물건을 못 팔아요. 그래서 다시 우리나라의 알짜 기업들, 대만의 알짜 기업들 전부 다 어디로? 유럽이나 미국으로 공장을 이전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전하면 미국이나 유럽에서 도와주겠어요? 안 도와주겠어요? 어마어마한 지원을 해줘요. 어마어마한 지원. 그러면 현대자동차 하나 이전하면 대한민국에 일자리 몇 개 없어지게 해요? 10만 개쯤 없어져요. 10만 명이 동시에 해고되는 거예요. 현대자동차 하나 이전하면. 그런데 누군가는 이거와 무관하게 내가 지금 대출 영끌해서 사놓은 내 아파트 값이 올라가길 원하면서
아리백도 모르는 누군가를 선택했을 거예요. 그게 지구 멸망 시나리오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대한민국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거에 발맞춰 가야 되는데 대한민국은 여전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원전 수출을 했네. 뭐 그다음에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친환경 에너지 개발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대한민국에서 친환경 에너지 개발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검찰 수사 들어와요. 왠 줄 아세요? 왠 줄 아세요? 바로 전 정권에서 친환경 에너지 관련 정책을 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전 정권에서 친환경 에너지를 열심히 개발하려고 한 그 후속 연구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후속 투자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의 정권은 알 거예요. 전 정권과 좋은 사이에 전 정권과 싸우는 사이예요. 전 정권과 싸우는 사이일 테니까 그것 때문에라도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재생산 에너지에 대한 연구, 투자 이루어지고 있어요? 다 망했어요. 싹 다 망해요. 왜? 대한민국에서 친환경 에너지 연구하거나 개발 투자하면 바로 검찰 수사 들어와요. 비리 있는지 없는지 찾으려고요. 그래서 대한민국은 지금 친환경 관련된 연구, 개발 투자 없어요. 전부 다 회사들이 다 중국이나 해외로 다 이전했어요. 그런 상황입니다. 아시겠죠? 알겠죠? 그래서 내가 이것도 모르면 대통령 선거도 하지 마세요 라고 얘기하려고 하니 갑자기 기사님이 내 얘기를 듣고 할 말이 없잖아요. 이런 전문 지식을 갖고 있지 않을 테니까. 그래서 기사님 떠듬떠듬 하시는 말이 아니 그래도 여기는 경남인데 찍어줘야죠 뭐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나도 경남 사람이에요. 나 부산 사람이에요. 나 부산 갖고 나왔다고 했잖아요. 초중고 다 부산에서 나왔어요. 초중고를 다 부산에서 살았다고요. 부모님도 부산 사시고요. 김선한 처가도 다 부산에 있고요. 부산 사람이에요. 거기에 대고 뭐라 할 말이 없더만요. 진짜 뭐라고 얘기하고 싶었냐면 그래서 경남이 거지꼴이 돼가고 있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고 싶었으나 그 말까지는 안 했어요. 알겠죠? 네. 그래서 거대 서라운딩 이라고 하면 온도가 어떨 거다? 온도가 일정할 거다 라는 믿음 속에서 나온 수식. 아시겠죠? 수식. 하지만 입시에서는 이걸 그대로 따라야 되겠어요? 지금 생각하는 지구온난화를 고려해야 되겠어요? 이걸 그대로 따라서 답하셔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알겠죠? 그래서 클라우지우스의 이 수식은 조건이 이런 식으로 붙습니다. 조건이 이런 식으로 붙으나 이 거대 서라운딩이라는 말은 아주 특수한 케이스겠어요? 매우 보통의 상황이겠어요? 매우 보통의 조건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수식은 연력학에서 광범위하게 적용되겠어요? 맨날 정의되겠어요? 잘 정의 안 되겠어요? 이 수식은 연력학에서 맨날 적용되는 수식이기 때문에 이 수식을 꼭 암기하셔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요걸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들을 풀어낼 수 있다라는 것을 꾹꾹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알겠죠? 그래서 이 수식을 생각할 때는 뭐를 고려하지 마라? 지구온난화를 고려하지 마라. 알겠죠? 실제로는 벌어지지만. 알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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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기회가 되면 이 영화를 하나를 보세요. 이 영화를 보세요. 이 영화 본 사람? 저 시원님 봤는데 어디에 떠 있냐면 넷플릭스에 떠 있거든요. 한동안 넷플릭스 세계 1위 했던 영화예요. 요즘은 조금 옛날 영화여서 이 영화 한번 보세요. 이 영화를 보면 내가 얘기하는 것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이걸 보면 깜짝 놀랄 거예요. 세상이 저렇게 무섭게 돌아가는구나. 네. 정치 지도자를 잘못 뽑으면 좆되는구나. 를 이 영화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던 룩업이라는 영화예요. 꼭 보세요. 완전 재밌어요. 완전 재밌어요. 기회가 되면 꼭 한번 보세요. 그래서 과학자의 의견을 무시하고 잘못된 정치 지도자를 뽑았을 땐 진짜 좆되는구나
보여주는 영화예요.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anyway. 자, 그래서 클라우지우스의 엔트로피 수식 요거 기억하시고요. 자, 그럼 요 수식에 대해서 약간의 뭐냐면 해석을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1. 열을 흡수하면 무질서도가 증가한다. 자, 이 생각을 우선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무슨 말이냐? 여기에 열이라는 말이 있네요. 자, 기억날란가 모르겠는데 민펀? 열의 정의가? 열의 정의가 뭡니까? 내가 다 얘기해 드렸었는데. 동펀? 열의 정의가 뭡니까? 열의 정의. 열의 정의가 뭡니까? 좋아요. 준형? 열의 정의가 뭡니까? 정답! 박수! 내가 뭐라고 했었냐면 열은 1을 제외하고 에너지를 변화시키는 것이었죠? 기억나요? 2를 제외하고 에너지를 변화시키는 것, 이게 바로 열이었죠? 기억나죠? 기억나요? 시연아 기억나요? 나죠? 자, 그런데 지금 내가 묻고 싶은 건 열의 또 다른 모습이에요. 자, 열 출입이 일어나면 어떤 움직임이 일어난다고 했었죠? 열 출입이 일어나면 어떤 움직임이 유도될 수 있다고 했었죠? 다 까먹었네. 규영아? 열 출입이 일어나면 어떤 움직임이 일어날 수 있다고 했었죠? 또한 어떤 움직임? 바로 chaotic motion이 일어난다라고 했었죠? 자, chaotic motion 우리말로 어떻게 번역하고요? chaotic motion 우리말로 어떻게 번역해요? 무질서 운동이요. 그러면 무질서 운동의 뜻이 뭐예요? 바로 무게 중심이 변하지 않는 움직임을 chaotic motion이라고 했었죠. 그러면서 chaotic motion의 대표적인 예로 뭘 들었어요? chaotic motion의 대표적인 예로 뭘 들었어요? 바로 대류. 물 끓이면 물이 가만히 있지 않고 뱅뱅 돌잖아요. 이런 걸 대류라고 하죠. 그래서 초등학교 교과서에 물 끓일 때 거기에 뭐 넣어요? 끓이면 좀 바로 나무 톱밥 같은 거 라면 스프요? 준영 방금 라면 스프라고 했어요? 준영 은근히 사람이 좋아요. 하여튼 라면 스프 좋습니다. 네, 이 라면 스프는 강사 생활 30년 만에 처음 들어보는 답이네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교과서에 보면 물 끓일 때 톱밥 같은 거 넣으면 물 대류하는 거 톱밥이 같이 따라 움직이면서 호로로로 하는 거 볼 수 있잖아요. 그런 얘기 나오죠. 그러면 보시다시피 물 끓일 때 움직이는 대류 무게중심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하잖아. 기억나요? 반면에 일은 무슨 움직임이 일어난다고 했어요? 일은
오거너즈드 모션이 일어난다고 했었죠? 오거너즈드 모션은 어떤 움직임이에요? 번역은 조직된 움직임이고 어떻게 설명할 수 있어요? 오거너즈드 모션은 무게중심이 변하는 움직임이 오거너즈드 모션이었죠? 그래서 내가 누군가랑 물건 막 던지고 받고 했을 텐데 기억나요? 예를 들면 뭐 이런 거를 누군가랑 이렇게 이렇게 던지고 받아. 그럼 얘를 진짜로 던지고 받았다는 얘기는 얘의 무게중심이 움직인 거 아니야. 이런 걸 오거너즈드 모션이라고 한다고요. 왜냐하면 얘가 무게중심이 변하려면 얘를 구성하는 모든 원자핵과 모든 전자들이 같은 방식으로 움직여야 얘 무게중심도 같이 변한다고요.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내가 얘를 덩어리를 유지한 채 던져 이런 걸 일출입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연력학적으로. 알겠죠? 그래서 일은 오거너즈드 모션이고 무게중심이 변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아우 내가 이 얘기를 했었는데 응? 컨퍼 참고하다. 컨퍼. 자, 두 현상을 구분하세요. 지금 써드리는 건 2023년 경남과학고 입시 문제예요. 중3들이 경남과학고 가려고 입시 치르는 건 알죠? 뭐 창원과학고 경남과학고 가려고 입시 준비하잖아요. 2024년 문제, 2024학년도 그러니까 24학년 대비니까 작년에 치러졌던 기출문제 알겠어요? 자, 이 얘기 해줬었는데 자, 이런 별이 있고 주변에 행성이 있어요. 뭐 지구쯤 되겠지. 뱅글뱅글 돌아요. 이거와 마구마구 하고 있어 지금. 어? 어? 아 진짜. 아니 이 찰나에 마구마구 진짜. 아 진짜. 문판 은근히 사람이. 어? 아 진짜. 자 이거와 퍼퓸 알죠? 에서 스멜 알겠어요? 알겠죠? 이 두 현상을 구분하시오. 이게 바로 작년 경남과학고 입시 문제예요. 뭐예요? 어? 이게 뭐예요? 뭐라 그랬어요 이거? 이 뭐예요 이거? 이 뭐예요 이게? 바로 이거 일이 벌어진 거죠? 이건 뭐가 벌어진 거예요? 열이 벌어진 거죠? 조금 더 설명을 붙이자면 이건 열 현상에 대한 얘기고요. 이건 일 현상에 대한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왜냐하면 태양 주변에 뭔가가 뱅글뱅글 공전하는 건 이 각각 물질들의 무게중심이 유지되어 진짜 변해요. 무게중심 진짜 변하죠? 사실 태양도 고정되어 있어요. 태양도 움직여요. 태양도 움직이죠. 어디를 중심으로? 은하 중심으로. 그래서 태양도 움직이고 태양이 이렇게 움직이면 거기에 따라 행성들이 이렇게 진행되는 거예요.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게 우주의 움직임이에요. 그냥 태양이 고정되어 있고 행성만 도는 게 아니고 태양도 공전하고 행성들은 공전하면서 같이 진행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무게중심 변하죠? 이때는 일 현상이에요. 자, 향수가 증발해요. 여기 무게중심 어디 있어요? 병에 있겠지, 병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병이 날아가는 기체보다 훨씬 무거울 테니까. 그럼 여기에 있는 이 무게중심 변해요, 일정해요? 무게중심 고정돼 있죠? 이건 일열 현상이에요. 근데 대부분의 학생들이 뭐 썼겠어요? 이거를 그냥 지구과학에서 배우는 뭐 행성의 공전 뭐 그런 설명 썼겠죠. 이거는 뭐라고 썼었겠어요, 학생들이? 그냥 물질의 상태 변화 뭐 그런 걸로 썼겠죠. 왜 쓸데없이 이 두 개를 연결해 놨겠어요? 연력학적인 구분을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렇게 논술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도 힘들걸? 나한테 배우기 전에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일과 열을 이렇게 구분할 수 있어야 해요. 알겠죠? 그러니까 어쨌거나 열 얘기로 다시 돌아가 보면 열이 무질서 운동을 유도하기 때문에 당연히 무질서도가 증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뭐 하게 되면? 열을 흡수하게 되면. 그래서 이 수식상에서도 어떻게 돼 있어요? 서라운딩이라는 대상 입장에서 열량이 커지면 무질서도도 어떻게 되는 걸로? 커지는 걸로 수식화가 돼 있는 거라고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클라우지우스가 저런 식으로 정의를 할 때는 클라우지우스가 살아있을 그 시기에는 이런 아이디어가 없었어요. 그런데 볼츠만이 나타나면서 볼츠만의 여러 존재 확률이라고 하는 아이디어가 생기면서 클라우지우스의 정의에 이런 의미를 붙여 해석하기 시작한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알겠죠? 그 다음 두 번째, 이 저온 조건일수록 흡열했을 때 엔트로피가 더 많이 증가합니다. 자, 사실 수식상에서는 당연한 거죠. 뭔 말이냐면 여기 있는 온도가 뭐 할수록 작아질수록 무질서도가 더더욱 커지는 건 수식상에서 당연한 거예요, 이상한 거예요? 수식상에서 완전 당연한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애시당초 저렇게 정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얘를 정성적으로 설명하는 건 조금 좀 불편하긴 합니다만 뭐 이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어요. 여기까지는 나의 해석이어서 책에 있는 건 아니라 이런 의미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온도란 절대적 열량의 표현이라 한다면, 예를 들어서 어떤 고온 조건에서 그 녀석의 초기 열량이 예를 들어 300줄이 있었다고 쳐보자. 그러면 상대적으로 저온에서는 100줄만큼의 기존 열량을 가지고 있었다고 치자. 그런데 이 상태에서 열량을 100줄만큼 흡열을 했다고 치자. 이 상태에서도 동일하게 100줄만큼의 열량을 흡수했다고 치자. 그러면 그 다음 이 대상의 총 열량은 이렇게 400줄이 될 거 아니에요. 맞죠? 여기서는 200줄이 되겠죠?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생각을 해볼 수 있냐면 몇 퍼센트 증가한 거라고 볼 수 있겠어요? 33% 증가한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여기는 몇 프로 증가한 거예요? 100% 증가한 거라고 볼 수 있겠죠?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동일하게 열량을 흡수해도 내가 현재 저온이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열량이 작을수록 동일 열량의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런 식의 표현은 어떤 책에도 없어요. 왜냐하면 저 수식 자체가 무슨 논리 구조가 있어서 정해진 게 아니라 클라우지우스가 그냥 뚜시 이렇게 정한 거라서 저거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은 없어요. 다만 이런 말만 있을 뿐이지. 그래서 내가 읽었던 애킨스라는 사람이 편집한 피지컬 케미스트리에는 이거에 대한 설명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고 은유적으로 나와 있어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for example, 예를 들어 이렇게 쓰여 있더라고요. 에풍 하고 재채기를 하는데 엄청나게 시끄러운 막 누군가 골을 넣은 축구장에서 에풍 하고 재채기를 하는 것과 모두가 조용한 도서관에서 에풍 재채기를 한 것, 어디가 더 효과가 크게 나타나냐는 얘기예요. 그런 식으로 은유적으로 설명이 되어 있을 뿐이에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내가 읽었던 전문서적에도 그런 식의 은유적 설명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이 수식을 외우셔야 된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교영 알겠어요?
꼭 외워야 돼, 꼭 외워야 돼, 꼭꼭꼭꼭. 내가 대한민국 최고의 친일 교육기관에서 그 뭐냐면 학위를 받았거든요. 네, 거기서 석사, 거기서 뭐냐면 대학도 나오고 대학원도 나오고 대한민국 최고의 친일 교육기관에서 이제 이제 했는데 맞아요. 내가 다닌 그 대학이 그 친일파들의 경력 세탁을 위해서 만들어진 대학이에요. 네, 하여튼 거기 나왔는데 거기서 나도 전설처럼 들은 얘기예요. 전설처럼 선배들한테. 나도 실제로 목격은 하진 않아서 실제로 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이런 사건이 있었대요. 거기 가면 도서관, 대학교니까 도서관이 있을 거 아니야. 도서관이 딱 있는데 도서관에는 항상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들로 있는 반면 도서관에서 뭐 하는 애들도 있죠. 공부 안 하고 연애질 하는 애들도 있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알지 모르는지 모르겠는데. 그래갖고 도서관에 갑자기 고시생 언니가 있었어요. 여러분 고시생 언니는 그 기분이 좋은 상태겠어요? 언제나 꿀꿀한 상태겠어요? 언제나 꿀꿀한 상태겠죠. 그래서 고시생 언니가 막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도서관 앞 책상에 처음 온 어떤 남자 여자애가 거기서 연애질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둘이서 공부는 안 하고 도서관에 이제 전설이에요. 나도 선배들한테 들었어요. 있었던 일이라고. 그래서 거기서 연애질 하는 애들이 막 공부는 안 하고 자기야 막 이러고 둘이서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그 반대편에서 공부하고 있던 그 뭐냐면은 고시생 언니 자 안 그래도 기분 꿀꿀한데 막 짜증 이빨 이길 거 아니에요. 그래갖고 한참 찾다가 그 언니가 갑자기 볼때 일어나가지고 그 조용한 도서관에서 야! 너 아니다! 도서관에서 공부하라고 빨리 와! 막 그랬더니 갑자기 그 옆에서 퍼즐로 자고 있던 학생이 죄송합니다! 제가요! 지금 어제 밤을 새가지고요! 제가 죄송합니다!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뭐 라고 한 얘기를 내가 실제 목격하진 않았는데요. 전설처럼 전해줘는 얘기인지라 뭐 있는지 아닌지는 모르겠네요. 민판 어떻게 생각해요? 재밌네요. 네. 하여튼 내가 갑자기 도서관이니까 그 얘기가 생각이 났어요. 자, 요 아이디어 알겠죠? 알겠죠? 자, 그 다음. 그 다음. 자, 여기 지울게요. 여기 준다. A. 자, 그러면 3. 누구도 있을 수 있겠어요? 서라운딩의 엔트로피가 아니라 시스템의 엔트로피 변화도 있을 수 있겠죠? 맞나요? 그러면 시스템의 엔트로피 변화는 어떻게 표현하느냐?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등온 조건. 온도가 일정한 조건에서는 시스템의 엔트로피 변화는 어떻게 되느냐? 델타 S 시스템이라고 쓰고요. N R 로그 V1에서 V2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즉 온도가 일정하다라고 하면 부피 변화만으로 시스템의 엔트로피를 바로 구하시면 됩니다. 예외 없습니다. 두 번째, 변온 조건. 온도가 변할 땐 어떻게 계산하시면 되냐면 시스템의 엔트로피 변화는 NC 로그 T1에서 T2입니다. T1에서 T2입니다. 여기서 C의 뜻은 뭘까요? 비열입니다. 알겠죠? 비열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온도가 일정하다. 온도가 변한다. 다른 조건이 있어요? 없어요? 자, 온도가 일정하거나 온도가 변하거나 다른 조건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 두 개가 모든 조건을 얘기하는 겁니다. 즉 시스템의 엔트로피 변화는 무조건 이 두 수식으로 정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알겠죠? 그래서 사실 엔트로피를 어렵게 생각할 수는 있으나
어차피 연구 대상은 시스템 아니면 서라운딩이잖아요. 그럼 시스템의 엔트로피 구해라. 이걸 구하면 끝입니다. 서라운딩 엔트로피는 언제나 이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 세 개의 수식으로 모든 연력학 대상의 엔트로피를 전부 다 계산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는데 다행스럽게도 얘는 입시에서는 안 나옵니다. 왜일까요? 입시에서는 안 나옵니다. 왜일까요? 로그 함수가 들어가서요. 로그 함수가 들어가면 계산을 할 때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계산기가 필요하죠? 근데 입시에서는 계산기 써요? 못 써요? 못 쓰죠? 그럼 교수들 입장에서 문제 내기도 좀 그렇고 뭐 이렇게 뭐냐면은 뭐 채점하기도 껄끄럽고 뭐 그렇잖아요. 그래서 얘는 입시에서 안 나옵니다. 안 나옵니다. 그래서 입시에서는 뭐만 기억하면 된다? 얘만 기억하면 됩니다. 그래서 계산의 문제 때문에 입시에서는 이걸 묻지는 않습니다. 근데 혹시나 모르니까 기억만 해두시고요. 이거 가지고 입시 문제에서 실제 계산할 일은 없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아이디어만 기억해 주시면 돼요. 됐죠? 됐죠? 됐다. 그 다음. 여기 줄게요, 이제. 너 준다. 줄게요. 지우자. 그 다음, 6 이키마스. 6. 바로 봐. 이거 한번 알아보시죠. 5, 4, 5, 5. 엔트로피. 변화의 자발성 표현. 잠깐. 온트로피에 얘기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5에 아까 근데 이게 뭐죠? 5점 뭐였죠? 5.1에 5.2에 였죠. 그다음 5.3 5.2가 요거에 대한 얘기였고요. 5.3은 바로 뭐예요? 5.3이 뭐였어요? 그랬어요? 그럼 5.4 5.1이 뭐였죠? 오늘 5.1이 통계 5.2는요? 5.2가 연력학적이었잖아요. 5.2가 없는데. 그럼 이게 5.3인데? 이게 5.3. 민판 믿을 수가 없는데. 진짜 민판 진짜 뭐 마구마구를 하지 않나 진짜. 자, 5.3. 자, 5.3은 뭐냐면 이거예요. 연력학 제2법칙. 연력학 제2법칙. 이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녀석은 뭐냐면 원래 정확한 표현은 그러니까 원래 가장 편리한 표현은 이겁니다. 고립계의 무질서도는 계속 커진다. 이게 바로 그 연력학 제2법칙의 가장 유명한 표현이거든요. 그럼 여기서 중요한 표현 하나가 있는데 고립계라는 표현이 있어요. 자, 고립계 영어로 뭐 어떻게 쓰죠? 고립계 영어로 뭐라고 얘기하죠? 고립계를 영어로 isolated system이라고 합니다. isolated system. 요거를 고립계라고 합니다. 고립계의 뜻은 뭐예요? 고립계의 뜻은 뭐예요? 바로 물질 및 에너지 교환이
일어나지 않는 시스템을 고립계라고 합니다. 무슨 말 알겠죠? 어떤 시스템이 있는데 주변 서라운딩이랑 물질도 교환할 수 없고 에너지도 교환할 수 없습니다. 에너지를 교환할 수 없으니 일 출입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습니다. 열 출입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 고립계에는 어떤 예시가 있을까요? 고립계에는 어떤 예시가 있을까요? 고립계에는 누가 대표적인 예일까요? 여러분 연력학 배운 지 너무 오래됐군요. 그리고 저기 누구냐? 재혁? 그 다음에 큐형? 시현? 이번 1차 고사 시험 범위에 연력학 나왔잖아요. 근데 왜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열량계요? 아, 예. 열량계도 비슷할 수는 있어요. 이거 이번 시험 범위였는데 차용과학고 2학년 저 민판 학교에서 시험이라는 걸 치거든요. 그건 알아요? 진짜. 자, 고립계라고 하는 녀석의 예시로 들 수 있는 게 대표적으로 방금 규영이가 열량계라고 했잖아요. 영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바로 대표적으로 보온병 있죠, 보온병. 보온병 같은 게 그 고립계의 한 예시라고 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보온병에 뭐 넣어두고 뚜껑 딱 닫아 놓으면 이렇게 할 때 막 쏟아져요, 안 쏟아져요? 그냥 물질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꽤 오랜 시간 동안 따뜻한 거 넣어놔도 그 열량이 꽤 오랫동안 보존이 되죠. 맞습니까? 그런 것들을 고립계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런 식의 보온병은 사실은 엄밀한 의미의 고립계겠어요?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죠. 왜냐하면 아무리 보온병이라고 하더라도 그 따뜻한 물이 영원히 뜨거워져요? 언젠간 식어요? 언젠간 식죠? 그렇다면 엄밀한 의미의 고립계는 바로 누구겠냐고요? 바로 이 고립계는 유일하게 유니버스예요. 이 우주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연과학적으로 우주가 전체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미 우주라는 말 속에 전체가 있기 때문에 우주를 넘어선 서라운딩은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우주는 주변 서라운딩이 없으니까 서라운딩이라고 개념화할 수 있는 것과 물질과 에너지 교환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연력학적으로 유니버스가 거의 유일한 고립계예요.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이 말을 수식화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느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델타 S 유니브는 유니브 나중 빼기 유니브 처음 한 것인데 이게 언제나 0보다 큰 것.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표현되는 게 바로 연력학 제2법칙이다 이런 말이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알겠죠? 이거를 수학을 이용하여 여러 다른 표현들로 바꾸어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연력학 제2법칙과 관련된 가장 유명한 표현은 이건데 이거를 이렇게 안 나타내고 수학을 이용해서 다른 표현으로 바꾸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수식은 이거죠. 근데 얘를 다르게 많이 표현하는데 어떻게 많이 표현하느냐? 첫 번째, 너무 물리학적으로 표현하자면 이거예요. 연구기간 따위는 존재할 수 없어요. 연구기간이라고 들어본 적 있어요? 연구기간? 자, 연구기간이 뭐예요?
바로 열 효율 몇 퍼센트? 열 효율 100%. 이런 걸 연구기간이라고 하죠. 예를 들어 이거죠. 휘발유를 기름을 연소시켜서 부릉부릉부릉 해가지고 자동차가 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실제로 휘발유가 가지고 있는 열 에너지가 100이라고 하면 실제 자동차는 달려갈 때 그 에너지의 몇 퍼센트만 사용해요? 많아봐야 30%예요. 많아봐야. 나머지 70%는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다 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버리냐면 예를 들면은 자동차 운행할 때 엔진 뜨거워지죠. 그 엔진 뜨거워지는 열 에너지로 소비가 되는 거예요. 혹은 자동차가 달려가면서 바퀴가 지면이랑 마찰을 일으키면서 마찰 에너지로도 흩어지고요. 그 다음에 자동차가 어디로 움직여요? 공기 중을 움직이죠. 그럼 자동차가 누구랑 마찰이 또 생기겠어요? 공기하고도 마찰이 생기겠죠. 그런 식으로 에너지가 막 분산이 되는 게 70%예요. 혹은 뭐 자동차 안에서 뭐 예를 들면 뭐 에어컨도 틀고 뭐 히터도 틀고 라디오도 듣고 뭐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다 흩어지는 게 70%예요. 실제 순수하게 자동차가 붕 달려가는데 사용하는 에너지는 30%밖에 안 돼요. 근데 그 30%가 자동차 엔진치고는 굉장히 열 효율이 높은 상태예요. 무슨 뜻인지 알지? 보통은 전체 석유 에너지의 20%도 못 써요. 자동차 달려가는데.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그 열 효율을 100%로 만든다? 절대 불가능합니다. 아시겠죠? 절대 불가능합니다. 뭐를 활용하면? 요수식을 활용해서 수리적으로 바꾸면 이 결론에 도달하게 돼 있어요. 다 보여드릴 수는 있는데 물리시험이 아닌지라 그냥 그러려니 하십시다. 알겠죠? 또 다른 표현으로 바꾸면 이거예요. 고밀도, 고밀도, 고농도 조건에서 저밀도, 저농도, 고밀도, 같은 말이잖아. 앞 조건에서 저밀도, 저압 조건으로 물질 및 에너지가 이동해야 합니다. 이때 어떤 개념을 활용하기도 하냐면 케미컬 포텐셜이라고 하는 개념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사실 입시 과정에서는 케미컬 포텐셜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내신 과정에서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케미컬 포텐셜 언급하기도 하거든요. 뭐 경남과학고, 창원과학고 다 나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배웠던 내용으로 케미컬 포텐셜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것이 사실은 그 근거의 출발점이 여기에 있는 연력학 제2법칙으로부터 출발을 해요. 근데 입시 과정에 직접 나오는 건 아니라 이걸 직접 언급하진 않을 텐데 앞서 용액의 총괄성 하면서 내가 케미컬 포텐셜을 슬쩍 언급한 적이 있거든요. 그때 나왔던 그놈이에요. 근데 그 녀석의 출발점이 사실은 여기서부터 출발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케미컬 포텐셜 빼고 그냥 여기에 있는 요 현상, 이 현상으로 얘기를 하자면 고밀도 고압 조건에서 저밀도 조압 조건으로 물질 및 에너지가 이동하는 얘 하나만 들어봐요. 중학교 교과서에 나오는 걸로다가 이거 얘 하나만 들어봐요. 얘는 무한가지 있어요. 얘는 무한가지 있는데 진짜 유명한 얘 하나만 들어봐요. 뭐라고? 바로 바람이요. 여러분 바람 어디서 어디로 불어요?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불죠? 바람이 왜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불어요? 그거를 개념화한 게 바로 연력학 제2법칙이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바람이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부는 것도 연력학 제2법칙의 한 예시라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알겠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자, 바람이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부는 거 알죠? 그리고 고기압이라고 하는 게 어떤 상태예요? 기체라고 하는 물질이 고밀도로 쌓여 있는 게 고기압이죠.
기체라고 하는 물질이 저밀도로 쌓이는 게 저기압이잖아요. 저압이잖아요. 그러니까 고밀도다 고압이다 저밀도다 저압이다 에너지 상태가 높다 에너지 상태가 낮다 다 같은 말이라고요. 그걸 한꺼번에 보여주는 함수가 케미컬 포텐셜인 거고요. 근데 뭐 굳이 이런 걸 들지 않더라도 우리 세상에는 이런 예시가 엄청나게 많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면 너무너무 놀라운 사실. 이 연력학 제2법칙으로 설명할 수 있는 재미있는 사실 오늘 마지막으로 설명할 내용 뽀로뽀로뽀로뽀 치아 교정입니다. 교정해본 사람. 치아 교정의 원리가 연력학 제2법칙인 거 아세요? 그래서 치대 본과 들어가서 교정학 배우는 첫 번째 시간에 연력학 제2법칙을 배웁니다. 몰랐죠? 몰랐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진짜입니다. 네. 왜냐하면 여러분 잘 보세요. 인간의 몸은 기독교적 관점에서는 자연입니까? 자연 아닙니까? 기독교적 관점에선. 인간의 몸은 기독교적 관점에서는 자연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에서는 어떻게 가리키냐면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고 기분이 좋아서 네가 살아가야 될 집을 지어줄게 해서 만든 게 네이처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적 철학으로는 사람이 살아갈 수 있게 가드가 만들어준 집, 그게 네이처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적 아이디어로는 인간은 자연이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를 믿다 보면 자연을 처해먹게 되는 거죠. 기독교를 맹신하다 보면 자연은 언제나 착취의 대상이구나. 하느님이 우리한테 그냥 다영인이 준 거구나. 존나 처먹자. 해서 땅 파서 기름 빼먹고 무슨 말 알겠어요? 땅 파서 땅 파서 막 그게 지하수도 빼먹고 농사도 지어서만 나무 다 불태우고 이게 다 누구의 아이디어다? 기독교적 아이디어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기독교가 인류의 문명에 해놓은 폐악질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하지만 동아시아의 철학에 의해서는 인간 역시 자연입니까? 인간 역시 자연 아닙니까? 동아시아의 철학에 의해선 인간의 몸도 자연입니다. 알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열심히 배우는 생물학적, 자연과학적으로도 인간의 몸은 자연입니까? 자연 아닙니까? 인간의 몸 자연이죠? 그러면 여러분 연력학 제2법칙은 어디서 만족되는 거예요? 연력학 제2법칙은 어디서 만족되는 거예요? 유니버스에서 만족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연력학 제2법칙이 인간의 몸에서도 만족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돼야겠죠? 이것만 생각해도 기독교는 틀린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다 틀렸다기보단 틀린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죠? 이런 논리 구조만 봐도 기독교는 한계가 있는 거죠. 물론 그게 기독교의 다는 아니겠지만. 자, 그러면 치아 교정학이 연력학 제2법칙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잘 보세요. 이거 문제 낸 적 있습니다. 서울대에서. 그러니까 해드린 얘기예요. 서울대에서는 어떤 문제가 나온 적이 있냐면 이런 문제가 나온 적이 있어요. 먹고 마시지도 않고 생명이 영생할 수 있을까요? 그걸 연력학 제2법칙으로 설명하시오가 서울대 입시 문제로 나온 적이 있어요. 뭔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 설명할 수 있겠어요? 먹고 마시지도 않는 생명체가 영생할 수 있을까요? 이거 연력학 제2법칙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입시 문제로 이런 게 나온다니까요? 그래서 해드리는 얘기예요. 알겠죠? 자, 뭘 그렸냐면 자, 요거만 하고 갑시다. 뭐 2, 3분? 이 뭐 그린 거겠어요? 뭐 그린 거겠어요? 바로 치아입니다. 이게 뭡니까? 잇몸이요. 알겠죠? 뭐 주변에 이렇게 뭐 이렇게 치조골도 있겠죠. 이렇게 치조골도 있을 거고요.
이가 박혀 있는 뼈를 치조골이라고 하죠. 그럼 지금 이 사람이 이 상태로 보아. 이 사람은 교정이 필요한 상태예요? 안 해도 되겠어요? 좀 하는 게 좀 낫겠네요. 무슨 말 알겠어요? 요 지금 이게 단면 구조를 본 거야겠어요? 자, 그럼 이제 브레이스를 어디쯤 걸어야 되겠어요? 브레이스를. 저 이게 여기 이렇게 이제 요렇게 이제 혀가 낼름낼름 이렇게 하면은 이쪽이 바깥쪽이니까 이제 브레이스를 어디 걸어야 되겠어요? 브레이스를 이제 여기 이렇게 걸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 이렇게 걸어야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럼 브레이스를 거는 이유가 뭐죠? 브레이스 거는 이유가 바로 브레이스 반대쪽으로 힘을 주기 위해서예요. 외력을 주기 위해서인 거예요. 브레이스를 거는 이유는 외력을 주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바깥쪽에서 외력, 그래서 이 그 치아 교정학에서 브레이스는 물질적으로 어떤 물질을 써요? 형상기억합금을 써요. 어떤 형상기억합금? 체온에서 부피가 줄어드는 금속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세팅하기 전에는 좀 부피가 좀 컸다가 입안에 들어가면 따뜻해지죠. 그 온도에서 길이와 부피가 수축하는 금속을 써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그래서 얘가 체온에 맞게 사이즈가 줄어들면서 안쪽으로 외력을 주게 돼 있죠.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치아가 무슨 역할을 할까요? 이 치아가 지뢰의 역할을 합니다. 이가 지뢰의 역할을 한다고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누르겠죠. 그럼 지뢰에 의해서 이쪽 잇몸 세포나 치조골이 어떻게 되겠어요? 고압 조건이 되겠죠? 맞나요? 그러면 이쪽은 상대적으로 어떻게 되겠어요? 지뢰가 여기를 누르니까 여긴 상대적으로 어떻게 되겠어요? 저압 조건이 되겠죠? 그래서 놀랍게도 1980년대에 어떤 생리화학, 생물학 논문이 나오냐면 일체의 케미컬을 쓰지 않아도 모든 생명체는 저압 조건에서 체세포 분열이 더 많아집니다. 그리고 일체의 케미컬을 쓰지 않아도 모든 생명체는 고압 조건에서 체세포가 가수분해됩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물리적인 힘을 주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 여러분, 뼈도 세포인가요? 뼈도 세포인가요? 뼈도 세포죠. 여러분, 생명의 뼈는 죽은 조직입니까? 생명의 뼈는 살아있는 세포입니까? 생명의 뼈는 살아있는 세포입니다.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힘을 주면 뼈도 가수분해되고 뼈도 체세포 분열을 합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진다? 한참 누르고 나면 이쪽 뼈가 어떻게 되겠어요? 이쪽 뼈가 얇아집니다. 이쪽 뼈가 어떻게 된다? 두꺼워집니다.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러면 치아가 어떻게 되겠어요? 이쪽 뼈가 조금 더 두꺼워지고 안쪽 뼈가 약해지면 치아가 진짜로 안쪽으로 들어갑니다.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러면 실제로 체세포가 가수분해돼서 없어진다. 체세포가 분열을 더 많이 한다. 라는 말을 빼버리고 나면 그냥 어떤 일이 벌어져요? 고압 조건에서 저압 조건으로 그냥 물질의 알짜 이동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뭐에 의해서? 연력학 제2법칙에 의해서. 알겠죠? 그래서 치아 교정학의 기본은 연력학 제2법칙이에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우리 몸에도 뭐가 적용되게 되어 있다? 연력학 제2법칙이 적용되게 되어 있습니다. 뭐만 알겠죠? 알겠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나한테 요걸 하라고 하세요. 자발성의 표현. 알겠죠? 다음 시간에 요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됐다. 그럼 여기까지. 다음 시간 만나요. 안녕.